네, 앞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노조 결국 내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측은 이 노조가 중앙노동위의 조정안을 받았지만 사측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조금 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조는 사후 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10시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를 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해 시간을 요청하며 3일차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11시에도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결국 사후 조정이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우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 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면서도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사측은 매우 안타깝다며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안 된다면서 사후 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까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최승호 노조위원장 입장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여명구 사측 대표위원회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야외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되지 않으신 이유는? 사실 입장 나왔을 때는 성과 없이 보상 없다 하는 한국 네, 조금 전에 이제 보고 오셨는데요.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의 이제 피플 팀장입니다. 앞서 저희가 사측 입장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조금 전에 여명구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짧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대화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사측 입장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조정이 종료된 뒤에도 대화를 계속하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 또 사후 조정 종료,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이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최악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뭐 파업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의지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노조에서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면서도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어 노조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우리는 동의를 했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측도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여명구 사측 대표위원회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합의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안 된다면서 사후 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이제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진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극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파업을 하루 앞두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14시간이 넘는 그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 쟁점을 이제 한 가지로 좁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내용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후 조정을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을 했고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사가 생각이 되면은 합의를 해가지고 신청하면은 저희들은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노사가 상당히 그 의견이 대립이 많았는데 우리 노동부 장관님도 도와주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는데 한 두서너 가지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의견 접근을 못해가지고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한 가지를 하셨는데 갑자기 다시 두세 가지가 됐다는 뭐냐 그러면 큰 거는 하나, 작은 거 한두 가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큰 거 한 가지가 어떤 거였는지는 그거는 노사도 조정원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내용은 서로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 얘기 안 하죠? 네. 앞으로도 또 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또 타결이나 그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안 하기로 하면 노측도 얘기 안 하고 사측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저희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같습니다. 전에 다시 사후 조정 시작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노사가 알아서 해야죠. 정확히 언제 다시 대화 재개하겠다 이런 그건 말은 모르죠. 저희들은 이제 권한이 없고 이번 사후조정도 노동부 장관님이 저기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정도의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측이 유보한 이유에 대해서 뭐 말한 게 있나요? 사측이 사인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단순한 의사결정 지연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위원장님 노동부 장관과 오늘 기급조정권 논의하실 거예요?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중노위가 7대3으로 노조 주장대로 7대3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항목은 노동조합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7대3이 맞는 건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 노동조합이 많이 양보를 했다고 했어요. 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오늘 결렬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중노위에서 노측과 사측에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고 사측에서는 이제 유보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 노측은 이것을 동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그 이견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이 성립이 결과적으로 안 됐고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했지만 두세 가지 정도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큰 이견은 한 개였다,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서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진 상황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두 가지 이견들은 작은 것이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정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견,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은 함구하기로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앞서 최승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것은 서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정이 일단은 불성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후 조정이 재개될 수 있겠냐 이렇게 가능성을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박수근 이제 중노위원장이 노사가 이 부분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다시 합의를 시작하게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쟁점이 이제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배분 비율이다. 오늘 이 부분만 좁혀진다면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오전에 들려왔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협상이 오늘 오전 상황은 결렬이 됐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노조에서는 총파업 수순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긴급 조정권 발동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현재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조정이 성립이 안 됐지만 언제든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습을 재차 연기하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공습 경고와 경제 제재 카드로 연일 이란을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이란은 오히려 휴전 기간에 전력을 강화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결정하기 불과 1시간 전에 이런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 들어보시죠. I never tell anybody when, but they knew that we were very close. I would say I was an hour away from making the decision to go today. And we would probably not be talking about a beautiful ballroom today. We'd be talking about that. And no, I had made the decision. So they called up. They had heard I made the decision. They said, "Sir, could you give us a couple of more days because we think they're being reasonable." And I'm saying 2 or 3 days, maybe Friday, Saturday, Sunday, something, maybe early next week, a limited period of time. Because we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이란 때리기 진짜 딱 1시간 전이었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멈췄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음 주 초까지는 멈출 거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약간 긴박함을 강조한 듯한 모습도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로 긴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지만 미국은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이고 그리고 지금 전쟁이 멈춰도 그것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파장이 몇 달은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는 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뭔가 그 협상 재개를 위한 변곡점이 되어줄 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역할이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군사작전 재개로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전쟁이 다시 재개될 거로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명분이 이제 그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쟁이 좀 잠깐 연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한 미국 경제적으로 보면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이 남은 이번 주 동안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늦어도 다음 주 초면 군사작전을 재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저 일정을 보면 꽤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란 내부에서도 유의미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네. 양측이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건 사실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1시간 전에 중단해야 될 만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 지금 푸틴 대통령이 19, 20일 베이징 방문하거든요. 예. 23일 날은 또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그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중 정상회담 이어서 이란 전쟁에 관계된 주요국들의 연쇄회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뭐 1시간 전에 그만뒀다? 그런 극비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예.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 전쟁을 해요. 휴전한 이후로는. 그리고 2, 3일 뒤에 공격한다고 그럼 기밀이거든요. 그걸 왜 공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양측이 말로 전쟁을 하고 있다. 서로 압박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액면만 본다 그러면은 협상이 안 되죠. 이란이 요구하는 것들 보면. 그러나 본질적인 우라늄 농축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견은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란은 본인들이 졌다고 하는 그림이 안 나와야 되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말대로 초기에 압도적인 승리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목표를 낮췄죠. 2015년 오바마 합의보다는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바마보다 나은 형태,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기간,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 이런 것들을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원했던 목표는 이제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모양새 있게 끝내느냐. 아무리 모양새가 좋아도 아마 박수는 못 받을 건데 그래도 이제 적어도 돌은 맞지 않을 정도의 합의안은 나와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면전 2, 3일 후에도 전면전으로 재개하고 뭐 확전이 된다. 뭐 제한적인 공격 가능성은 있지만 다시 초기처럼 극단적인 충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저 지금 공격 결정 내리기 1시간 전에 보류하면서 또 백악관 안보팀 회의도 하루 앞당겨서 진행을 했거든요. 군사적인 선택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뭐 전면적인 지상전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전면적인 지상전을 해서 2000년도 초반에 어떤 그런 정도의 그 지상전을 하려면 이미 수십만의 그 육군하고 지상병력이 주변에 배치가 됐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전력 가지고서 이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유력한 것은 이제 그 화력을 앞세운 공습이죠. 그래서 공습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남아있는 그런 군사적 시설이라든지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 그리고 이 뭐 하르그 섬에 대한 폭격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원유 시설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그 원유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이란이 비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유 에너지 가격에 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경제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간 시설,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좀 크죠. 뭐 그러한 그 공격을 하고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의 군사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수천 척의 상선이 연루됐기 때문에 위험도가 너무 커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그 핵 기지를 갖다가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또 우라늄을 갖고 나오는 걸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위험도가 큽니다. 그것은 이제 그 지상전으로 확정될 명분을 줄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또 공격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그 조용히 뭐 제한적으로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 그 원래 초기처럼 그런 막대한 물량을 쏟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공습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명분을 만들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두 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가장 크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핵 문제입니다. 협상을 이끌고 있는 벤스 미 부통령이 이란 협상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포기뿐 아니라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우선 이 내용 듣고 오시죠. It's not sometimes totally clear what the negotiating position of the team is. And I don't know if that's sometimes bad communication, if that's bad faith. I wouldn't pretend to venture a guess there. So what we've done is try to be as clear as possible. What are our red lines? It's what would happen if the Iranians did get a nuclear weapon. We know that a lot of nations all across the Gulf would then want their own nuclear weapon, and then a lot of nations all across the world. The commitment to work with us on a process to ensure that not just now, not just when Donald Trump is president, but years down the road that the Iranians are not rebuilding that nuclear capability,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accomplish in the negotiations. 네, 벤스 부통령,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날짜를 박아서 압박을 했다면 벤스 부통령은 미국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이제 핵무기 포기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저건 원래 이제 미국의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핵 그 능력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모두 없애야 한다 이런 절차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벤스 부통령은 이란 측의 혼선을 얘기하는데 지금 본인이 혼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무기 가지지 않는 게 레드라인이다. 이란은 핵무기 가진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항상 그러니까 판을 깨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란은 속셈은 핵 능력을 확보하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 단계를 봤을 때 북한은 거의 10단계에 왔지만은 사실상 10에 왔어요. 그러나 이란은 1에서 2단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지금까지 핵무기 가지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핵무기 가지는 게 레드라인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이란은 지금 아까 아라게치 외무부 장관 요 전에 우리 대담전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농축은 NPT 체제의 권한이다. 실제로 2015년 JCPOA 이란 핵합의 때 농축 권한은 줬어요. 우리도 농축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한미 원자력 협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라, 있는 시설도 없애라 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의 농축 우라늄을 하는 걸 그걸 핵무기 개발로 인정해 버리면은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란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본인 말로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갈리바프, 벤스 1차 만났을 때 20년 동안 농축을 중단하라. 요 안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농축 아예 하지 마라. 저 얘기대로라면은 있는 시설도 제거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건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말을 보면 초기에 벤스의 뭐 본인 말은 아니었으면 나왔던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또 레드라인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렇게 얘기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벤스 부통령은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고 의견을 왔다 갔다 조율을 하다 보면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란 내부의 균열 때문에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죠. 협상파와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 측의 제안에 대해서 혼선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란이 조속히 어떤 목소리를 조정해 주길 바란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 그 연장선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내에서 비협상파, 강경파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지배적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협상파의 목소리가 굉장히 축소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벤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그 레드라인을 봤을 때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 측이 이란 측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얘기한 것이 트럼프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년간 이제 그 핵 능력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보장을 이제 그 절차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20년이냐, 10년이냐, 25년이냐 우라늄 농축 권한 이 얘기를 되는 건데 미국 측이 불신을 갖고 있는 그거죠. 현재 갖고 있는 60%의 440kg 이제 우라늄 농축된 우라늄이라든지 우라늄 농축 기술이 언제든지 핵무기급으로 갈 수 있는 90%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권한을 갖다가 포기를 해라. 그리고 그 동안에 어떤 이란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어떤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그러한 그 안정적으로 모범적으로 어떤 그러한 그 핵 관련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우라늄 농축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핵무기를 제안하겠다고 제안한 것, 주장한 것도 없고 뭐 이란의 교리에 따라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뭐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년이냐 15년이냐, 10년이냐, 25년이냐, 이 우라늄 농축 금지의 그 권한을 금지하는 그 부분이 방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이 인도양에서 유조선을 납포하고 또 이란을 향해 대규모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이란은 이걸 두고 해적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최대 압박, 군사적 압박과 또 경제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란을 결국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촉매제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될까요? 양면이 다 있죠. 네. 지금 이란이 버티고 있는 건 호르무즈의 봉쇄라는 카드고 미국이 역봉쇄 카드를 놓고 있거든요. 양쪽 다 괴롭습니다.
이란의 봉쇄로 지금 미국 유가가 5불까지 육박하고 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미국도 버티기 어렵고 지금 국채 금리는 위험 수준을 넘었고요. 그럼 이란은 뭐 버틸 만하냐? 아니거든요. 이란도 지금 뭐 1,000만 리알 단위까지, 화폐가 단위까지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전쟁 이후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지금 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사실은 교전이 아니라 서로 압박을 하는, 상대의 목줄을 쥐는 걸로 서로 쥐면서 이제 치킨 게임, 누가 버티느냐 이 게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이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에 항복하고 100개를 들고 나온다. 그건 모든 걸 다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항복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군사적인 공격을 하느냐. 군사적으로 지상군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공중전만으로 하는데 항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초기에 13,000건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는데 지금 타격할 목표물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지상에 드러내놓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해법도 압박도 문제 해결의 지금 본질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안을 지금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신 안부터 포함해서 빨리 협상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오바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란은 절대적으로 레드라인, 농축 권한은 유지하면서 내가 진 게 아니다. 결국 배상금까지 받아냈다라는 모양을 연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안을 가지고 사실은 양측 협상을 하면서 지금 미국, 이란, 전 세계적 고통이 다 전반적으로 가중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란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이란은 반대로 우리의 경제 상황 건재하다라는 식의 어떤 증시 재개장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재개장해서 상승 살짝 올라가는 듯한 이게 증시 모습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거야 뭐 그냥 보여주기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전시 경제에서 증시가 제대로 정상적인 장이 운영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이고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그 민심의 어떤 동요도 이제 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내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란도 생존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시 경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렵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체면을 차리면서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체면을 차리려고 너무 그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지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란군의 대변인이 대놓고 우리 휴전 기간 동안 전력 강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진했던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이 정말 보강을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거 정말 실패한 외교가 아닌지 또 궁금하고 또 이란이 지금 만약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새로운 수단을 도입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수단은 어떤 걸 가리킬까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도했든 안 했든 이란도 놀라고 전 세계가 놀라는 게 바로 호르무즈의 봉쇄 카드거든요. 아마 이란도 놀랬을 거예요. 효과가 이렇게 클지. 본인들의 그렇죠. 위치에 놀랬다고. 예.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쩔쩔매고 있거든요. 사실 호르무즈 봉쇄 카드로.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매를 버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걸프국들이 1시간 전인데 걸프국들이 막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걸프국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의 봉쇄와 관계된 또 하나의 카드는 걸프국들의 인지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라키 원전 같은 경우 바로 아랍에미리트 건너편에 이란과 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위치가. 대한 미사일로 단거리 미사일로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져준 거죠. 사기가. 여기가 일단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원자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뭐냐. 그게 터지면 아랍에미리트는 사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자로. 그러니까 이 전쟁이 확전이 되면 이란은 그 카드가 있는 거죠. 주변국을 시설들을 때리는 거죠. 유전 시설도 있지만 바라키 원자로도 있고 더 이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담수화 시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 쓰는 물의 90%를
바닷물을 담수하에 쓰거든요. 예. 그걸 때리면 한 달이면은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전체가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금 다니고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무차별적인 기뢰를 깔아버리면 이건 대책 없습니다. 전쟁 끝나도 몇 달 동안 봉쇄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주변국에 인지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바브엘만데브 해협, 홍해 쪽 여기도 지금 후티가 말만하지 지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여기가 움직이면 여기도 또 골치 아파집니다. 또 하나 마지막 카드는 이제 테러죠. 테러는 지금 전 세계 시아파가 한 2억 명쯤 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하메네이 죽었을 때 여기에 항의에서 시위 중에 사망한 건 파키스탄이었어요. 파키스탄 시아파가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 카드는 쓰기 쉽지 않습니다. 이 테러는 미국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주 많은 거죠. 이미 바다까지 갔기 때문에 볼 게 없습니다, 이란은. 예. 그러니까 물개신 작전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이 마지막까지 뭐 항복을 하고 나온다? 그 전에 카드는 다 쓰겠죠. 근데 이 결과는 최악이죠. 예.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 이번 주 시작하면서 쭉 보면 이란 내부에서 뉴스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총을 결합하는 모습, 격발하는 장면도 나오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합동 결혼식인데 기관총을 또 들고 있단 말이죠. 총이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서 총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 캠페인으로는 어떤지 어떤 걸 위해서 이렇게 선전전을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항복하지 않고 항전을 할 거고 정말로 최악에는 순교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하는 뭐 이런 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의 전제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똑같이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군사작전을 재개한다면 그렇다면 전쟁 초기에 내세웠던 체제 전복이라든지 핵무력 포기, 뭐 미사일 전력의 무력화 이런 부분이 목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러한 명분 쌓기의 어떤 그 제한적인 군사 공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서 이제 군사적인 그 작전을 마무리하고 전쟁 승리를 군사작전의 승리를 갖다가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란을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 조만간 손 들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나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이란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존에는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뭐 그 대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이제 다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란 군부가 강경파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실기를 하고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지만 그건 전쟁이 지속될 때의 생존인 거고 전쟁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비난을 어느 정도 이제 감수하면서 그 정치적인 그 고려를 위해서 빠져나간다면 그렇다면 완전히 잘못된 전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쟁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은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EU에서는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이지만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규정을 하면서 지금 혁명수비대의 SNS 계정을 대거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군사 개입을 하기에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유럽은 또 저런 부분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저런 조치가 유럽이 이란을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북한 핵 문제보다 유럽은 이란 핵 문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중거리 미사일 정도만 개발해도 유럽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 핵 문제는 자기들 문제로 생각합니다. 원유도 있고 석유도 있고 그리고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다 깊숙이 역사적으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와 이란 문제는 많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입장은 사실은 미국하고 다르지 않아요. 유럽도. 그러나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은 침략 전쟁이거든요. 미국에.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토 헌장, 나토 조약상 침략 전쟁에는 서로 개입할 수 없거든요. 피침을 당했을 땐 서로 도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란 문제의 악화, 이란에 대한 EU의 우려는 미국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면으로 참 이제 우회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부분에는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개방 같은 이 침략 전쟁에 대한 개입이 아닌 그런 작전에는 EU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나토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취재진을 불러서 연회장 구조, 비용 등을 설명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이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So we have this, and if you take a look at this section, this is the different facade. So this is a Greek. More or less, it comes out of Greece. This is the ultimate facade for Greece because it's made out of, the sidewalls are steel, impenetrable steel, and also impenetrable glass. The glass is approximately 4 inches thick. And yet it's amazing. You can see through it as though it didn't exist. It's amazing. So all of this was paid for by myself. This is not going to be paid for by the taxpayer. This is a gif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ore than a gift, it'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beautiful buildings that's ever been built in the country or in Washington, D.C. 네, 지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예정에도 없던 일정으로 연회장 공사 현장을 데리고 가서 내 돈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외교적 그 성과를 갖다 좀 홍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좀 공경에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쟁 이외에 자신이 지금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 그리고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어떤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이만큼 헌신하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쟁 말씀하신 전쟁 와중에 저런 그 건물 짓는 것을 홍보하니까 국내적으로 여론이 그렇게 뭐 호의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쟁 중인데 링컨 기념관 연못을 파랗게 칠하는 데에 690만 달러 수의 계약으로 지금 지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좀 의아스럽습니다. 전시 중인 국가의 대통령의 행보가 맞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 왜 저런 의도가 뭘까요? 지금 이 시점에 저렇게 하는 행동 의도가 뭘까요? 좋게 보기 어렵죠. 네. 지금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드디어 미나브 이란 초등학교 오폭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하거든요. 거기 미사일 기지였다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군들이 지금 포드함 같은 경우는 거의 최장 기록 6개월인데 거의 2배 이상 작전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한쪽엔 미군들이 저렇게 힘겨운데 지금 뭐 연회장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보통 독재자들이 저럽니다. 큰 대형 건축물 짓고 자랑하고. 근데 좋게 얘기하면 여유.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내가 지금 찌든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여유롭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양면이 다 존재하죠. 그러나 어느 경우로 보나 사실 저렇게 좋게 본다 하더라도 저게 대해서 이 미국 국민들 대다수가 박수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은 주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쪽에 매몰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방식의 특징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치는 그게 아니라 과정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코노믹 리더십하고 우리가 봐왔던 미국 대통령 폴리티컬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하고의 좀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세 번째를 맞은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공급망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서 내려옵니다. 지난 1월 나라현 정상회담에 이어 넉 달 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난 경북 안동을 찾으며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건 한일 관계 역사상 처음이고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취임 후 벌써 4번째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일 간의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셔틀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ふるさとである、ここ安東で、シャトル外交が、実践できるということはもう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두 정상은 10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사이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국은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불안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 자원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간 석유 제품과 LNG의 스와프, 즉 상호 융통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월 양국 산업부는 LNG 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LNG 수급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現下の国際情勢を踏まえ、重要鉱物を含む日韓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は重要です。 인공지능, 우주 탐사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의 DNA 감정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고향 셔틀 외교로 쌓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끄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숙소가 마련된 호텔 앞까지 나가 파격 영접을 했습니다.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도 함께 관람했는데 사실상 국빈에 버금가는 예우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탄 차량이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의 호위 속에 호텔 입구로 들어섭니다. 호텔 앞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든 기수대도 배치됐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꼭 잡으며 살갑게 맞이합니다. 이 시골 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처럼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로 상대국 정상을 환영한 겁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도 하루 전부터 나라현에서 이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못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화합을 의미하는 안동 화해탈은 물론 조선시대 양국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소개했던 한지로 된 가죽 가방과 홍삼 등도 건네졌습니다. 또 만찬 메뉴로는 안동 종가의 격식 있는 전통 닭요리 등과 함께 만찬주로 나라현 사케가 곁들여졌습니다. 次回は日本にお越し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温泉にしようかな、どこにしようかな、とっても楽しみに、美しい場所にお連れしたいなと。 두 정상은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론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를 관람했습니다. 나란히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바라봤고 강위에서 펼쳐지는 창작 판소리 공연도 즐겼습니다. 만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두 정상이 촘촘한 일정을 함께하며 한층 더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 회담으로 한일 셔틀 외교가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국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 협력이라는 실질적 성과의 뜻을 모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다양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일단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이것도 뭐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제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본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역시 이제 완전하게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신뢰, 우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셔틀 외교의 정말 그 어떤 장점이 상호 간의 어떤 마음을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정착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안동 지역 주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지역 주민이 이 일본 총리를 큰 목소리로 환영하는 그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본 내 불신 같은 것도 굉장히 불식이 됐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역시 이제 그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불식이 됐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 국민이 양국 정상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마련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일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항상 우려됐던 부분은 과거사 문제같이 어떤 예민한 문제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조차 대화가 중단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더 실용적으로 접근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로 압력을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한일 간의 기본적인 관계 진전은 어렵다. 일단은 가시적인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조세 탄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들의 유골 발굴, DNA 감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고 이건 과거사 문제이고. 그리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 여기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 앞으로 점점 더 역사 문제에서도 훨씬 더 일본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제 실용외교 사실 실용외교라는 것은 일본이 주요 타겟입니다. 실용외교 가장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한일 관계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처럼 어떤 충돌하지 않고 한일 양국의 실을 통해서 협력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마련됐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보 쪽에서 두 정상의 메시지를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얘기를 빼놓은 것은 현재 중일 갈등 이 부분 때문일까요? 지금 이제 중일 갈등 굉장히 악화돼 있고 이게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연내에는. 지금 이제 11월 달에 셴젠에서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일본을 초청하겠지만 셴젠에서도 현실적으로 중일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일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일본으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만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군사 패권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호주,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점에서 중국을 어떤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곤란하거든요. 실용외교는 역시 이제 중국, 일본 또 북한과 아주 좋은 관계를 역시 가져나간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중일 관계, 한중일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했다.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 시시각각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예우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균형점을 잘 잡았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쪽의 그 협력 성과도 보겠습니다. 호르무즈에서 그 석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은 한일 양국의 이제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양국 모두 그 원유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돕겠다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제 말씀대로 지금 일본은 그 중동 석유 의존도가 90%가 넘거든요. 우리도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원유를 필요할 경우에 수합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 203일 정도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비축되어 있습니다. 203일치가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이제 199일치가 비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원유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게 빨리 끝날 전망도 없습니다. 전쟁이 그런 점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수합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한테 좀 빌려주고 그리고 일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빌려주자라는 점에서는 일부 진전된 거죠. 그리고 이제 LNG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LNG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라고 구매를 하는데 중국이 제일 많이 구매합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이 지금 그 구매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30% 가깝거든요. 그러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미국과 딜함으로써 그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오는 LNG 선을 공동으로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훨씬 더 유익하게 한국이나 일본에게 기업이나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는 사실까지 지금까지 거의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정 자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유가를 떨어뜨리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점에서는 완전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한일 양국이 실질적으로 뭐 무슨 그 에너지 자원을 서로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것 자체보다도 공동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요자 측에서의 교섭력이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예. 이제 그 이란과의 관계가 일본이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러니까 아라구치 지금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주일 대사로 4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밀하고 이란 외교에 굉장히 일본 측은 그동안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거든요. 사실은 한국이 거기에 같이 개입이 되면서 한국과 일본과 이란 관계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나무 피격으로 여러 가지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 측으로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마도 그런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일 정상회담 또는 확대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미일 동맹,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마찬가지로 일본 측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정보 공유 또는 이제 어떤 스와프 이런 걸로 현실적인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예. 북한 관련 언급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만난 자리에서 곧바로 핵과 미사일 얘기를 언급했었거든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남북 간의 대화 재개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입장 차이도 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심했습니다. 역사 갈등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근저에 있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양국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는 이제 일본 측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측은 뭐냐? 결국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특히 중국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억제할 것인가, 일본이 안전한 방위선을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북한 비핵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이 강조하는 것은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 지금 한중일 관계 또는 이제 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잘 지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CPTPP 가입 의제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매우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떻게 의제로 다뤄지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마 사전 협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협상 과정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CPTPP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기본적으로 농수산물하고 축산물을 전부 다 90%에서 95% 정도 개방해야 됩니다. 그 12개 회원국들이 전부 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CPTPP는 일본 측이 주도하고 있어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 측에서 세계에서 지금 아직 유일하게 지금 후쿠시마현의 8개 지역에 있어서의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측은 만약에 한국이 CPTPP에 들어오고 싶다면 이걸 풀어줘라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 요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이게 논제에 올려가지고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약간이라도 양보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있게 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성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사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오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TV를 통해서 그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을 본 국민들은 정말 친근하게 대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원래 다카이치 총리가 우익 성향의 강한 정치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총리 취임할 때도 여자 아베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매우 친절하고 또 한일 대화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다카이치 총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것도 강해서 본인이 어떤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어떤 수단 같은 걸 잘 활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였던 어떤 우파적인 경향 또는 이데올로기 어떤 그 우익 발언 같은 것도 지금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일본 외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도 굉장히 약화돼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다카이치 총리한테 제발 좀 중국 너무 건드리지 말아라. 쓸데없는 발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베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뒷배가 약화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일 관계는 너무 악화돼 가지고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내 회복 아마 2, 3년은 어렵지 않을까. 아베 총리도 야스쿠니 가고 나서 4년 걸렸거든요. 중일 관계 회복되기까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유일하게 정말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이 가장 마음 편한 상대가 됐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로 양국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좋은 가운데 칸 영화제에서 다른 매력으로 대결하는 두 나라의 영화 경쟁도 뜨겁습니다. 강렬한 장르의 한국과 섬세한 내면 묘사가 돋보이는 일본 영화 가운데 칸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프랑스 칸에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 주요 섹션에 한국 영화는 3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쟁 부문은 물론 비경쟁 주요 섹션에도 초청작이 없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활력이 많이 생긴 걸 제가 느낍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올해 칸느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최근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꾸준히 호평을 받아온 일본 영화는 이번에 경쟁 부분에만 3편을 진출시켰습니다. 공식 선정된 작품들까지 합하면 5편에 이릅니다. Ryusuke Hamaguchi, qui est pour la 3e fois en compétition à Cannes. Je le dis, Asako 1 et 2 en 2018, puis Drive My Car en 2021 pour lequel il avait reçu le prix du scénario. 두 나라 영화 스타일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 영화는 강렬한 비주얼과 독창적인 세계관을 앞세운 장르물로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불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다루다가 그 사건의 원인이 뭔지를 좀 고민해보고 싶었고 그 고민을 인간 안에서 찾다가 우주로 그 생각이 확장되고 그 퍼스펙티브가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일본 영화들은 큰 사건이나 강한 볼거리보다 인물의 감정과 관계의 변화를 차분하게 따라가는 작품들입니다. 감독 고유의 시선과 섬세한 정서를 앞세운 영화들이 많습니다. Le fait que malgré le progrès de la technologie, il faut continuer de s'interroger sur ce qui fait notre humanité. 칸 영화제는 인간의 내면과 시대상을 세밀하게 포착한 작품에 높은 평가를 내려온 만큼 나홍진 감독의 호프처럼 장르적 독특함과 강렬한 비주얼을 앞세운 작품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관심입니다.
최근 칸 영화제에선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이란과 인도 등 아시아 영화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선과 정서로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은 아시아 영화들은 이제 칸 영화의 주요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짐이라는 이름표를 단 로봇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이 송장이 위에 붙어있는 택배는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가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사람의 작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겨 AI가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실험인데 엿새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이 택배 분류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작업 상황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의 모습인데요. 앞에 놓인 소형 냉장고를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서 자, 몇 걸음 뒷걸음을 치더니 자, 보시면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테이블 위에 옮겨 놓습니다. 자, 테이블 곁에 앉아있던 개발자는 냉장고 문을 열고 여유롭게 음료를 꺼내 마시죠. 자, 이렇게 23kg에 달하는 냉장고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안정적으로 들어 올린 뒤에 또 균형을 유지해서 테이블까지 걸어가는 장면은 아틀라스의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배를 분류하고 또 냉장고를 옮겨주는 로봇. 신기하면서도 인간의 미래가 걱정되는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의 뉴스였습니다.